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8대 강세 지역, 마용성, 서초,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그 동작구를 8대가 좀 좋았었는데, 이 지역들이 다들 지금 거래가 반토막이 아니라 평균은 반토막인데 거기는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요. 70%가 줄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10월 달이 어떤 거가 중요하잖아요. 10월 달도 또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성정길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명지대 산업대학원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고요. 숭실사이버대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연세대도 했고, 강의는 한 20년 됐고요. 현업에서 한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교차돼서. 그래서 합하면 이어서 하면 한 30년 정도 부동산에 좀 시간이 좀 오랫동안 좀 이쪽에서 좀 인연을 맺었는데요. 인사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B컷으로 단행을 했는데요. 네. 사실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부동산 시장에 이게 좋은 시그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이제 그 원론적인 거죠. 뭐냐면 우리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if 가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알프레드 마샬이 수요와 공급 법칙을 만들 때 모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수요와 공급만을 볼 때 그러면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반대로 하면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상식적으로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그 대상인 주택 부동산이 그대로 가격을 유지할 때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요. 물론 지방하고 6대 강역시는 지금 한 15에서 30% 사이에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요번에 올해 이제 그 정책 자금하고 신생아론이 이제 겹치면서 조금 3월부터 한 8월까지 한 5개월간 이제 좀 하락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광역시는 못 올라왔잖아요. 못 올라왔다는 얘기는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고 0.5가 내리면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 불구하고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8월 28일 날 이복현 원장하고 김병원 위원장하고 둘 다 돌아가면서 핑퐁 치듯이 가계부채 문제를 얘기하면서 계속 금리 얘기를 좀 다른 쪽으로 자율성 이런 얘기했죠, 은행한테. 근데 은행들이 자율성 부분을 떠나가지고요, 10월 4일자로 은행연합회 해가지고 가상금리 계산해서 발표하잖아요, 대출금리를. 네. 제가 이제 서칭을 다 해보니까 다 0.4%씩 올렸습니다, 도리어. 그럼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때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모든 조건이 같으면 미국의 B컷이 우리 한은도 0.25 내렸으니까 그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0.25를 부담하는 어떤 부담이 좀 약해지는 것보다 더 가격은 올랐고 은행 금리는 0.25보다 더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유동성 장세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한은이 부득이하게 0.25를 내린 거는 자영업자분들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고 건설 회사들의 그 PF 문제가 여전히 좀 뇌관이 돼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요. 기재부를 하는 총재가 방문한 게 처음입니다. 또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휘하에 어떤 식구들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일반 분들은 바빠서 모르겠지만 저는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금리 지금 안 내리고 있죠. 규제는 이어져가는 추세죠. 그러면서 0.25 만약에 미국이 더 내려도 내릴지 안 내릴지 확실히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환율 아마 아실 겁니다. 환율이 그러면 안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또 좀 안정되는 것 같다. 지금 1360원까지 또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 지금 금리 인하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따뜻한 호재로 작용하는 여건이 지금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거래량이 좀 급감하고 좀 냉랭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현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장 상황이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보도에는 좀 나왔을 거예요.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는 더 심각합니다. 어느 수준이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6월, 7월, 8월까지 좋았잖아요. 그래서 6천 건 가다가 7천 건 가다가 8천 건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 들어오면서 좀 약해지는 모습이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 예측으로 9월 거래량은 한 3천 건에 끝일 것 같습니다. 많으면 3,500. 그러면 거의 반토막 이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8대 강세 지역, 마용성, 서초,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그 동작구를 팔 때가 좀 좋았었는데 서대문구도 좀 강세를 띄었는데 이 지역들이 다들 지금 거래가 반토막이 아니라 평균은 반토막인데 거기는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70%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건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금리 인하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금리 인하하기 전에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이제 폭등 이어진다는 상승론자분들까지 있었고 네. 뭐 그런 분위기 연출했는데 지금 그 뉴스가 사라졌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판단할 게 뭐냐면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금융회사나 언론도 정부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하겠죠. 뭐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네. 이왕이면 부동산이 너무 펌핑돼 가지고 가계부채가 심하니 기자분들 뭐 요번에 금리 인하할 때 좀 그런 뭐라 할까요? 유인성 기사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실제도 상황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아니나 다를까 지금 거래량 급감을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10월 달이 어떤 거가 중요하잖아요. 10월 달도 또 심각합니다. 10월 달이 지금 17일이잖아요. 방송하는 날이. 17일이면 10월 한 달 거래량은 거래는 10월까지지만 신고는 11월까지 하잖아요. 그럼 지금 한 20일이라고 가정할게요. 지금 그러면 한 주 남았는 거거든요. 한 주나 열흘. 그 정도 됐을 때 한 1,500, 2,000, 3,000 돼야 5, 6천 나와요. 근데 지금 250 몇 건이에요. 그러면 심각하죠? 내일이나 이제 주말이니까 한 3, 400 나올 수 있거든요. 400개. 그러면 이거 잘하면 또 이것도 2,000, 2,500, 3,000에서 머무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도 잘 나오는 거고 여기서 1,000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소지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장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현장은 이제 이 자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어요. 네.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KB에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다 돌립니다. 딱 돌리면서 어떻게 손님이 그러니까 전화 돌리면서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게. 그러면 손님이 많다, 적다, 비슷하다 이거 체크를 해요. 그걸 다 모아요. 모으면 이제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가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손님이 10명 있고 비슷하다고 하면 그게 수치가 100이에요. 근데 손님이 하나도 없고 그 팔는 사람만 있다. 이러면은 이 매수 지수가 빵 가까이 되니까 막 10, 20 뭐 이렇게밖에 안 네, 되겠죠. 근데 서울이 지금 좋을 때 70까지 갔다가요. 70이면 그래도 매도자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막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우리 영끌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따라서 산 거고 실제로는 매물이 더 많았는데 뭐 없는 것처럼 보였죠. 네. 그리고 지금 수치가 어떠냐면 70에서 지금 44로 내려왔습니다. 거의 반이 줄었고요. 서울은. 더 중요한 건 이제 경기도는 3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대구 또 세종 이쪽은 12합니다. 14, 15. 아까 말씀 올렸잖아요. 10, 20이면 거의 손님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전국적으로는 다 30 수준이고요. 그러면 30이라는 게 어떤 수치로 나오냐면 매도자가 많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업소에 공인중개사님들이 계시는데 사는 사람은 적고 매도자가 많아요. 이런 분이 100개의 집이 있다라면 한 70에서 80집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5에서 7, 8집이 비슷하다 이렇게 하고 많다 매수자가 많다라고 하는 집이 1에서 한 3, 4%인 거예요.
이게 수치가 한 35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30 이하라니까요. 네. 전국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주택 가격이 그러면 언론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매도 현장 물량에서 지금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팔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제 매물이 여러분 2021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3만 개였어요. 네. 3만 3천. 지금 8만 5천 개입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대출을 하고 뭐 신생아론 특례 써가지고 펌핑해서 거래량을 늘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마어마한 물량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 상황이 중요한 건 언론들이 보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지만 제 유튜브를 봐주신 분들이 바보로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팩트만 말씀드리려고 좀 노력하는 사람인데 시장 현장 상황은 어떻냐면 되는 데만 되는데 그것도 뭐라 그럴까요? 강남 3구에서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핫한 데라 그럴까요? 네. 그런 데는 여전히 투자 수요 욕구가 있는 분들이 무리해서라도 가려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네. 그거 빼고는 나머지 좀 시장이 좀 다운된 상태인데 보도는 완전하게 안 나오고 있고 여전히 기사가 이런 기사 나옵니다. 신고가 이래가지고 8월 얘기를 합니다. 지금 10월인데 8월 달에 어디가 신고가다.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쓰는 기레기님들 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언론에서 또 똑바른 기사를 쓰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보시면서 제 유튜브 안 보시더라도 이렇게 성정길 TV나 또 좋은 유튜브들이 또 꽤 있거든요. 상승론자분들 거, 정상화론자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현장 상황이 좀 더 잘 보실 겁니다. 그러면 가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매물이 많다는데 그리고 한마디 하면 정말 500, 5천 딱에 살 수 있거든요. 꼭 팩트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그 올해 초만 해도 상승 흐름을 보였던 걸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은 원인이 뭘까요? 자연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 시합이 있는데 뭐 선수들이 체력이 이제 에너지가 100이 있는데 전반전에 너무 열심히 막 뛰었어요. 후반전 막 90을 다 썼어요. 후반전에는 뛸 체력이 10밖에 없으니까 경기력이 현저히 낮아지겠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냐면 이게 천천히 원래 우리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 상승에는 경제가 좋고 경제 성장률이 좋고 노동 소득이 늘고 그다음에 소득 분배도 잘 되고 정부에서 집을 갖다 빨리빨리 지어도 이 비탄력 형성 때문에 집이 바로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이번 시장은 완전히 그거 거리가 먼 시장이었거든요. 오로지 정부가 대출 풀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투자를 넘어선 투기 수요까지 가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세 포비아로 인해 가지고 이 주택 가격이 확실하게 조정을 안 받으니까 이 지친 분들이 이제 이사 가는 거 귀찮고 그러니까 사야겠다. 이 부분들이 동시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애 최초 LTV 80% 이분들이 많이 산 이것도 하나 사례가 되는 게 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3천, 4천 하다 8천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예전하고 양상이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의 그런 평균 매매 거래가라는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종종 보셨을 거예요. 뭐 부동산 114나 어디서 서울 평균 매매 거래가 12억 돌파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요새 안 나오잖아요. 네. 왜 안 나오죠? 이 신고가 막 치는데 이상하죠. 뭐가 그 뭐냐면은 3억, 4억, 5억, 6억, 7억 아파트도 서울에 아직 많아요. 근데 요번에 그 8천 개 중에 4천 개, 4,500개는요. 다 7억 이렇게 좀 안정적 이것들이 이제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지쳐서 사신 생애 최초 분들이 뭐 이렇게 15억, 16억 가는 거는 가지 않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요번에 자기 집 마련을 들어갔어요. 실수요자분들이요. 네, 정책 금리가 최저 2%에서 그러니까 2%에서 3% 해당하는 소득 순위가 한 5천 이하면은 2.5%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요번에 활용하신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는 가격대는 어디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6억, 7억, 8억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많았어요. 그게 붙어지면서 근데 중간은 또 진도가 많이 안 나가고 도리어 또 15억 이상에서 20억 사이가 또 쭉 올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벌어지고 가운데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
묘한 상황이 시장에 펼쳐져서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 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근데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센 것도 아니잖아요. 전세 조건부 대출 그것만 좀 규제한다고 얘기했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둔천중 올림픽 파크 포레원 집주인들 발 동동 굴러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아니 분양을 받았는데 왜 발을 동동 구르죠? 전세를 대출을 조금 줄인다는데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이 거꾸로 그 기러기님이 쓰신 거예요. 아니 부동산부 기자인데 어떻게 집주인이 발동동 굴러라는 제목이 나오죠? 그러면 이분들은 애초에 전세 대출을 받는 거를 아니까 전세값을 올려가지고 분양가를 맞추고 잔금을 줄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되니까 자기가 돈을 더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분양받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둔촌주공 일병 살리게 해가지고 미분양 직전에 나라에서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그림 나왔잖아요. 이거 정상적으로 올려간 주택가격이 아니구나. 정부가 개입해서 명분은 부동산 PF 금융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한 모든 전력을 기울였는데 이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걸 시장에서 지금 다들 느끼고 있었다가 충격을 똑 주니까 이게 상승장이라면 전혀 그건 뭐 힘도 못 쓰는 거거든요. 계속 가야죠.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 금리가 3%였는데요. 그때는 우리 수출도 잘 되고 막 소득도 좋아질 때요. 그러니까 주택 소득 대비 주택 가격도 적정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3.5에서 5.5로 올렸거든요. 신경도 안 쓰고 1년 내내 더 올랐어요. 왜? 그래도 계산해도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은 소득 수준에서 만약에 10배의 값이라면 그때는 한 6, 7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이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 실제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왔다는 게 우리 소득 분포 뭐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다들 그냥 내려오기만 바라는 분들이 훨씬 많고 쫓아가서 사야지 모아서 이런 분들의 비율이 예전에는 300명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생각해 보면 한 50명, 300명에서 한 50명, 1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거거든요. 이거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거래 절벽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거래가 언제쯤 다시 시작될까요? 활발하게. 내년 봄에 또 이제 시작됩니다. 네. 내년 봄에 다시 또 정부에서 그 신상 이번에 이제 국감 때 예산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요새 세수가 좀 펑크가 많이 났잖아요. 네. 현재 뭐 좀 말하기도 좀 쑥스러울 정도 세수가 자꾸 펑크가 나는데 내년에도 한 20조 정도 신생아론을 쓰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게 신생아론이 힘을 못 썼습니다. 못 써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정책금리를 써가지고 지금 이 화랑장을 만들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정책금리가 최하 2%에서 3.3%까지였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준금리가 3.5%였잖아요. 3.5%면 가상금리 더하면은 보통 4.5에서 5%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갭을 누가 메꾸죠? 정부도 3.5면은 1% 빵꾸 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자 차익 보존이라는 개정이 있어요. 국가 개정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대신 땜빵을 해주는 거예요. 또 국고가 또 손실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 또 한다 그러니까 요번에 또 여당하고 야당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정책금리로 쓰겠다 그러면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뭐 비판이나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도 쓰면 내년에 또 그 뉴스로 뜰 거예요. 뉴스가 이제 뭐 돈 얼마 뭐 몇십조 풀려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또 아마 이런 기사 들 겁니다. 3기 신도시가 거의 다 보상이 끝났는데요. 안 끝난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광명하고 좀 늦게 시작한 데들이. 네. 그 두 군데 보상 풀린다 뭐 몇십조 뭐 이런 걸로 아마 시장을 또 다룰 겁니다. 그러면 그것 따라서 또 어떤 형태가 벌어지면 제가 볼 땐 마지막 영끌 3 세대들 네. 이분들이 그때 좀 살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제가 볼 땐 뭐 살 사람이 좀 확연하게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이 거래가 내년 봄 2, 3월에 좀 살아나다가 정책 금리를 안 쓴다 그러면 제대로 조정이 이제 세게 올 거고요. 아니면 요번에 이제 미국이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그 대선 끝나고 나면요 그 경제 둔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8월 11일부터 한
20일 정도 미국 LA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기지 랜더라고 있습니다. 대출 전문적으로 하는 그분들 미국 시민권자인데 만났고 뭐 그 업을 한 30년 가까이 했대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분을 하고 세무사분을 만났어요. 근데 세무사분 얘기부터 드리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는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몇백 군데를 하고 있는데 10에서 20% 이렇게 상류층이 가는 그 업소, 상가든지 식당이든지 거기는 매출이 그렇게 줄지 않았대요. 그냥 갔대요. 네. 그런데 나머지 좀 중산층이 네네. 애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는 매출들이 40에서 50%? 다 매출이 준 게 2년째랍니다. 그 세무사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장부 쓰니까. 네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변호사분을 만났고 모기지 랜드를 만났는데 둘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일이 다 변호사분은 한 50% 줄었다 그러고 모기지 랜더분은 대출 그 모기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70% 줄었답니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어떻게 경제 지표가 좋지? 그래서 그걸 또 물어봐요, 제가. 아니 근데 경제 지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더 트릭이죠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억나시잖아요. 뭐 미국 고용 인구 갑자기 몇십만이 사라졌다 나타났다잖아요. 데이터에 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정부에서 일자리를 맞추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뭐 무슨 일자리라고 그러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자리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공 일자리. 그걸 좀 늘리면은 실업률이 확 줄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여하튼 거기서 느낀 거는 제가 뉴욕은 안 가봐서 모르는데 LA는 심각하다는 걸 좀 완전히 파악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물어봤어요.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그럼 누가 되는 게 더 경제를 좀 안정시키고 되겠냐 했더니 답변이 걸작입니다. 그냥 이렇게 좀 허탈하게 웃으시면서 누가 돼도 뚜껑 열리는 거 똑같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 얘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상태는 안 좋구나. 우리도 여러분 아시지만 뭐 물가 안정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정됐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 아니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고로케를 좋아하는데요. 고로케가 값이 올라가지고 몇 년 사이에 2,000원 되더니 3,000원 되더니 요즘 뭐 3,500, 4,000원 넘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고로케를 못 먹고 싶습니다. 차라리 밥을 먹지. 뭐 이럴 정도니까. 네. 그러면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이게 좀 제 말이 길다 보니까 늘어졌는데 경제 상황이 받쳐주면 내년에도 같이 가면서 갈 텐데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지만 자영업자분들 힘들고 건설사 힘들고 오로지 반도체만 좀 빛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갖고 나라가 지탱되는 건 아니니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제조업이 받쳐주지 않는 나라는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물론 저 반도체도 제조업이지만 수출 기업이고 국내 내수의 제조업자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이제 하는 금융안정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자도 못 내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리금 유예 자영업자분들 말고 중소기업 있잖아요. 요번에 한은 총재가 여러분 기자회견 할 때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취약 중소기업을 위해서 2.0으로 저리로 하던 거를 1.75로 낮춰서 지원한대요. 1.75면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은 1.75에 빌려다가 딴 데 빌려줘도 돈 벌어요. 근데 그 정도로 취약한 상태인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그 회사들이 중요한 건 뭐냐? 소비가 늘어나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소비는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소비가 지금 증가하는 폭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매 판매액이 100원에서 계속 100원이면 그 와중에 줄면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교육비가 만약에 학원비가 올랐는데 100원이던 학원비가 150원이 돼가지고 매출하고 100원일 때 매출하고는 틀리잖아요. 근데 150원이 됐는데 100원일 때하고 매출이 비슷해. 그러면 10명 중에 몇 명은 학원을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매 판매 지수를 계속 발표하는데 수치가 그냥 마이너스도 나오고 1% 나오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럼 이건 둔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스며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상승의 곡선의 힘이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올랐던 상승장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다 되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입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 몇 년간은. 요번에 너무 또 올려줬기 때문에 이 얘기 드리면 좀 이해하실 텐데 아마 이게 만약에 트리거가 와가지고 요번에 좀 다우닝 됐잖아요. 그럼 내년에 올라가는 힘이 약할 거고요. 후년에 입주 물량이 조금 줄어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을 일으키려고 하겠죠. 상승론자 분들이. 근데 그때 우리 경제상에 받쳐주면 다행인데 그 사이에 2011년도 저축은행 건처럼 분명히 우리나라도 건설회사나 태영도 한번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도에 요즘 안 나오는데 땡땡땡땡 건설 몇 개 좀 큰 데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걸 제가 체크했거든요. 거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그런 트리거가 또 나오면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봐라, 좀 이름이 알려지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신일건설 뭐 이런 것을 벌써 다 붙어놨어요. 뉴스에 막 크게 안 나왔어요. 왜? 정부가 그걸 제어를 하니까 크게 안 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부동산 30년을 하다 보니까 아름아름 다 듣잖아요. 그러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다고 얘기하는 회사 한 번도 못 봤고, 특히 제가 건설사 강의를 몇 군데 올 봄에 나왔거든요. 그 회사들의 포지션이나 스탠스를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내 주택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상승이라는 단어가 지금 벌써 10몇 년째예요. 2014년도부터니까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계속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2020년에 잠깐 꺾였었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하락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잠시 미국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네. 지금 받아들이니까 오류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암만 그래도 우리가 튼튼하면 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펀더멘탈도 약하다는 거를 좀 이해하고 시장에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도 2달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올해 하반기와 이제 내년 25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해 하반기는 미국이 대선 이후에 무리 없이 가면 다행인데 변수가 몇 개 있잖아요. 미국이 대선에서 이기고 나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만났던 변호사나 그런 분들 얘기처럼 갑자기 뭐 은행이 몇 개 좀 문제가 있다. 뭐가 하나 문제가 터지면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미국도. 그리고 지금 부채를 워낙 많이 써서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그 부채 상한 한도 협상이 또 잘 안 되면 조금 세게 삐걱거릴 겁니다. 또 부채를 늘려야 지금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리스크 조짐이 보이면 한국은 지금 많이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훅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훅 같이 가는 거고 미국이 다행히 연착륙 쪽으로 잘 갔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걔네보다 우리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리할 게 자영업자분들하고 건설사죠. 자영업자와 건설사분들인데 이 주택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다중채무자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 드릴게 경매 지표가 주택 가격이 막 오르면 경매 건수가 줄거든요. 근데 지금 희한한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데 경매 건수가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시장이. 8년 10개월 만에 11년 만에 지금 임의 경매 건수가 최대예요.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일 때가 14만 찍었거든요. 경매 건수가 임의 경매가. 근데 올해 9월까지 벌써 11만이에요. 그럼 이건 뉴스에 많이 안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작년, 재작년 뭐 좋을 때는 얼마냐면 2만, 3만 밖에 안 돼요. 3, 4만.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좋은 게 계속되면 경매 건수가 늘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 주신 질문에 조금 우문현답이 아니라 현문우답이 돼버렸는데 시장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를 뭐 하락론자, 정상론자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 구독자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봄에 뭐라 그랬냐면요. 올해 2, 3월부터 7월, 8월까지 오를 겁니다. 사실 분들은 그때 빨리 사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맞잖아요, 일단. 또 여러분 2022년도 하반기 때도 그 전세 매매 막 내렸잖아요. 그때도 20명 전문가 조선일보 땅짓구에서 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방송하기 또 처음인데 그때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통밥일 수도 있는데 제가 통밥이 아니고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 말씀은 제가 지금 2020년도부터 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거는 이제 임대차 3법 그 안정이 빠르면 6개월 느리면 2년 안에 될 거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정부가 이 상생 임대하고 임대인 전세 보증금 대출하는 바람에 그 예측은 제가 틀렸어요. 틀렸는데 나머지는 지금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맞출지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근데 현재 이제 제가 본 스탠스나 어떤 팩트들을 보면 아 지금 서울 수도권은 일단 제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도 내려가는 힘이 좀 트리거가 없으면 천천히 내려가겠지만 있으면 여기서 한번 푹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 이어진다. 이어지면 내년에 정부가 힘을 써도 쉽게 못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그러면 내년에는 또 초반에 잠깐 또 불피는 것 같은데 그 힘이 올해보다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미 많이 회복을 해놨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력이 좀 별로 없어요. 우리 실질 소득 처분 소득이 감소했잖아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것 같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돈 번 게 없는데 어떻게 집 올라간 집을 더 쉽게 사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올해 내년 시장은 정말 그 무리해서 집 사시는 건 자제하는 타입이다. 그리고 내년에 3기 신도시 시작됩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가 시작되면 분양가가 문제인데요. 비싸도 주인은 10억, 8억인데 5억입니다. 요번에 인천 계양지구 본청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3억에 분양했다가 그게 2018년, 19년에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한번 연장되고 나서 이제 본청에 들어가는데 5억이랍니다. 그러면 거의 분양가들 다 6, 7억, 8억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일기 신도시 만세대 한다 그러니 서울하고 거의 붙어 있는데 거길 갈까 이런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거 두 개 보시면 내년은 상승하기 그렇게 어려운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